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안에듀에서 토목직 과목을 맡고 있는 이학민입니다. 다른 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0년도 강의만 같은 경우만 해도 사람들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초유의 사태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재 혼자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강의실이 울릴 수 있거든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가 준비하는 토목직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그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2019년도와 2020년도, 그러니까 오늘 날짜가 현재 2020년도 9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둘의 토목직 채용 인원을 통계를 내서 분석을 한번 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지안에듀 진행하고 있는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입부터 먼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카카오톡 플러스에다가 카톡 채팅창에 이학민 토목직을 검색하시면 제가 나오거든요. 친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뭐 아시겠지만 아까 잠깐 이게 스쳐 지나간 그 표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한 번에 이렇게 카메라에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떤 해설강의나 그런 것들 많이 올라오니까 가입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전공 관련 질문을 이제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다음 카페입니다. 검색창에 이학민 토목직을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회원 가입하셔서 현직 분도 계시니까 다양한 질문들을 이런 것도 같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 그냥 이학민 토목직 검색하면 같이 나오니까 일괄적으로 검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유튜브 검색창에 보면 이학민이고요. 제가 따로 채널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학원에 소속돼 있으니까 저와 관련된 소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도 2020 채용 인원부터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전국 시도가 총 17개죠. 1번 서울부터 10번 울산까지, 그 다음에 11번 경북부터 17번 제주까지고요. 토탈 합계 국가직은 이따 따로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토목직, 특히 이 공무원 시험을 이제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국 시도 17개를 갖다가 제가 지금부터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같이 시험을 이제 많이 보는 것들을 묶어놨거든요. 가령 서울, 경기, 인천 이 부분까지가 이제 보통 같이 묶입니다. 묶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소지가 이제 보통 같이 공유되거나 아니면 그 근거리라서 보통 이동해서 같이 시험 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 경기, 인천 또 어디가 끊어지냐면 충남, 대전, 세종까지가 이렇게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충북을 따로 별개, 그 다음에 경남, 부산, 울산이죠. 요게 한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출발해서 경북과 대구가 한 지역으로 보통 많이 묶이고요. 그 다음에 전남, 광주가 마찬가지로 한 지역, 그 외에 전북, 강원, 제주가 각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선발 인원이에요. 선발 인원은 이제 우리 뽑는 인원이죠. 우리가 토목직 공무원 시험이 2019년도 하얀색이고요. 2020년도 노란색으로 표기했습니다. 몇 명을 채용했는지, 그 다음에 응시 인원 같은 경우는 몇 명의 응시를 했는지, 응시 인원 같은 경우는 내 몸에 직접 가가지고 시험장에 참여를 한 거예요. 보통 출원 인원과 다릅니다. 출원 인원은 원서를 제출한 것을 출원 인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지가 같이 공유되는 분이 있다 보니까 원서를 갖다가 접수를 갖다가 이것저것 같이 하셨다가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이 분신술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현장에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단 한 개의 시험이기 때문에 응시 인원이 바로 그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합격 인원, 그래서 몇 명을 합격시켰는지 69명, 2020년에 213명이 합격을 한 거고요. 그에 따른 미달과 초과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99명이 미달났고요. 서울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3명을 더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가로 아래는요.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선발 인원을 응시 인원을 선발 인원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률이 1.6에서 2.5로 약간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방법으로 총 17개 지역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소득층하고 그 다음에 장애직은 제가 따로 별개로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원과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공채 인원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특이한 게 있다라고 하면 우선 한 개 지역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서울시가 작년에 어땠냐면 작년에 어떻게 시험을 봤냐면 문제가 달랐죠. 아시겠지만 올해는 문제가 통합됐고 작년부터 처음 도입된 게 있는데 원래 그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그 재작년 같은 경우 작년 말고 재작년 그러니까 몇 년도 시험이냐면 18년도 시험에 해당하겠죠.
18년 시험은 시험 날짜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또 하나의 어떤 시험으로 이제 별개로 떼서 나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여기 표기되지 않은 국가직처럼 한 번 시험을 더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9년도죠. 19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험날이 같았습니다. 대신 문제는 달랐어요. 힌트 드릴까요? 작년 시험 문제 19년도 문제가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했는지 좋지 않은 쪽으로 문제가 극악스러운 난이도를 출제를 했어요. 특히 국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장에 강사한 이후로부터 10년이 넘었는데 가장 최악의 난이도로 문제를 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진열도 말이 뭐 많았지만 토목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산 문제고 제가 토목집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도대체 문제 난이도로 갖다가 컨트롤하지 못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168명을 뽑는데 그렇죠? 어떻게 됐냐면 합격 인원이 몇 명밖에 안 된 거예요. 69명밖에 168명을 뽑는데 267명이 응시를 하고 사실 경쟁률도 높지도 않아요. 사실 몇 명이 뽑혔냐면 69명밖에 못 뽑고 미달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1.6 경쟁률에 마이너스 99명 거의 100명 가까운 수가 미달이 난 거죠. 사실 저는 시험지 딱 보자마자 시험지 딱 보고 경쟁률 딱 보자마자 사실 예상됐던 일이죠. 경쟁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행정이나 어떤 다른 기술 직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률이 낮은 편이에요. 뭐 왜 경쟁률이 낮을까요? 준비를 적게 해서? 아니에요. 의외로 인원은 많습니다. 채용 인원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과 어떤 응시 인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예측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잘못을 했던 것은 서울시 문제 출제 기간이에요. 애초에 문제 난이도.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합격을 해서 채용 인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어떤 시스템을 굴려가야 되는 건데 난이도 조절해서 완전 실패를 해버린 거죠. 완전 망했습니다. 근데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죠. 2020년 시험부터 한 가지가 더 바뀐 게 있어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서울시가 지방직과 통합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서울시를 이제 다른 시나 도의 한계로 봐야지 뭐 별다른 어떤 시험으로 구분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17개 시험에 합쳤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채용 인원을 보다 보면은 뭐 210명 서울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10명이었고 응시인원이 몇 명이에요? 530명. 왜 530명일까요? 아무래도 530명 이 인원이 경기도와 같이 고민을 하다가 많이들 응시를 하셨겠죠. 그래서 합격 인원은요. 213명, 3명을 더 뽑았네요. 어떤 연유인지 아마 동점자가 아니었을 거라서 조심히 예상을 하고요. 아마 또 전원 다 합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2.5대 1. 진짜 간당간당하게 맞춘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더 뽑힌 상태예요. 몇 개의 시도만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500명에서 499명으로 뭐 한 명 줄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죠. 얼핏 생각하면 작년에 추가 채용해서 경기도 엄청 많이 뽑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달난 것만큼 다시 뽑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달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뽑지 않았을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토목지 시험으로 저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원래 인혁처에서 예상했던 인원만 보면 500명에서 490명, 한 명 소폭 줄었죠. 응시인원은 850명에서 761명으로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아마 아시겠지만 이런 서울시나 인천의 인원을 보면 경기도의 인원이 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상이 되는 거죠. 이게 합쳐서 계산해 보면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은 이제 약간 눈치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어디를 쓸까 막 고민하게 되는 거고. 합격 인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7명에서 미달 사태가 났죠. 무려 313명이 미달 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역학이나 설계에서 역학은 뭐 중간 이상의 난이도, 설계들은 뭐 누가 봐도 약간 좀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미달 사태가 나버린 거죠. 경쟁률은 1.7대 1이었고 300명 이상의 인원이 미달난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에요? 1.5대. 경쟁률 1.5대 1에 마이너스 200명은 사실 예측된 일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극복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시험 난이도가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앞선 공개 강의 저 줄무늬 입었거든요. 58분짜리인가? 제목이 좀 자극적이에요. 들어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그런 유튜브 채널 보시면 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률 시험 난이도가 약간은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0년 시험 같은 경우는 그다지 사실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무난하다, 좋게 말하면 무난하다, 평에 따라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미달난 이유는 토목 준비하신 분이 뭐 부족하거나 시험 뭐 난이도 이게 아니에요. 저는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이 경쟁률은 그 인원을 채울 수 없다고 봐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저는 비슷하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 뭐 그 이후에 제가 뭐 다른 설명드리지 않아도 볼 수 있으시겠죠. 뭐 충남, 대전, 세종 같은 경우도 한번 이런 한번 잠깐 봐보시겠어요? 뭐 스티샷으로 보셔도 좋고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뭐 보시기에 이러한 어떤 칠판 화면이 보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다음 카페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다 많이 미달랐죠. 이달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 보시면 경쟁률이 이따 말씀드리지만 작년 총 경쟁률이 얼마였냐면 2.5대 1이에요. 2.5대 1. 꽈락률이 한 몇 프로 나왔어요? 작년에 문제 어려웠죠? 7, 80% 정도 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올해는 문제 좀 평이했습니다. 올해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최종 결과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취합이 어려운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60, 70%? 아무리 보셔서 하도 잡아도 50%라 제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행정 꽈락률이라고 해서 행정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점수가 높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차피 경쟁률 높아지면 점수는 솟구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정 같은 경우도 이미 50% 넘어가는 꽈락률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계산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아무래도 꽈락률이 좀 더 다른 직업보다 높은 것 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라고 하면 반대로 기회의 직렬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1000명이 몸께 빵꾸 나버린 거죠. 초유의 사태였어요. 진짜 방송 그 촬영도 많이 했고요. 얘기에 대해서 왈가불가 많이 많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고해반에서는 뭐 문제가 무난하게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31명, 경쟁률은 2.5대 1, 작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달 인원이 많이 감소한 이유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서울시가 사라져버린 거 아시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고 하면 문제 난이도에 대해서 인력처가 방향을 잡았다고 저는 볼 수 있죠. 저 작년은 마찬가지로 2020년도 대비, 지금 21년도 대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험이 아마 쉽게 나올 거다. 무난하게 나올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 곧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시험 문제 경향과 추세는 저는 한동안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약간은 미흡하지만 이번에 좀 짭짤하게 아마 인력처나 출제 기간에서도 저는 재미를 봤을 거라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출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 외에 뭐 특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거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경남이나 뭐 부산이나 울산 그 다음에 뭐 아까 대전이었나요? 우리 그렇죠? 이런 지역 같은 거 몇 개의 지역은 인원이 좀 경쟁률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과는 비할 바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작년도 마찬가지,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인원이 좀 플러스되는 인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는 이제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만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요? 합계 선발 인원이 작년에 2,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이죠. 행정을 제외한 전 직렬에서 단일 직렬을 이렇게 많이 뽑는 지역은 직렬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토목이 할 일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주무부처도 있죠. 주무부처라고 뭐냐면 건설교통부도 이제 우리가 주무부처로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뭐 환경부 관련 안에서도 토목직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 외에 국가 사업에서 진행하고 국가 사업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 국가 사업 안에서 토목을 사실 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채용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사실은 저는 이제 좀 나이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토목과 졸업생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고 인기가 상당히 높은 과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최근에 좀 경향이 많이 바뀌었죠. 아무래도 이제 인기과가 취업과 뭔가 좀 연관된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사기업과 연관된 것들과 많이 이제 채용 인원이 대학교 채용이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목과를 졸업하는 학생 수가 상당히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아마 요 인원을 채우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인원을 보고 있잖아요. 요게 응시원 보시면 5,190명이죠. 5,190명 같은 경우도 과거 한 3,500명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 아마 전공자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비전공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문과 계열 비전공자도 사실은 많이들 이제 보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합격 인원 같은 경우는 873명. 작년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달랑 870명밖에 여러분이 합격을 못한 거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아직은 이제 최종 발표나기 전이지만 1939명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것도 훨씬 더 늘어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미달 작년에 1,100명 빵꾸 나가지고 뉴스 탔다라고 했죠. 올해 같은 경우는 131명이고 경쟁률은 뭐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돌아와서. 그래서 2019년과 2020년도 채용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토목직, 뭐 시험이나 토목직 전체에 대한 특징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채용 인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압도적입니다. 뭐 다른 행정 뭐 이런 것과 비교해서 뒤떨어지지가 않죠. 걔네들이 뭐 워낙 온갖 직렬이 다 포함된 상태니까 인원이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단위 직렬로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쟁률이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채용 인원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연간 한 2,000명을 뽑는 거예요. 공기업 빼고요. 참고로 공기업도 다른 기술직렬이나 어떤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채용의 기회가 많은 편입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많죠. 경쟁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아까 선발 인원, 응시 인원을 갖고 선발 인원 나누잖아요. 경쟁률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써보면 응시 인원이죠. 몇 명이 응시했는지, 그 다음에 몇 명이 선발했는지. 경쟁률이 얼마요? 2.5대 1이죠. 전체 전국을 다 털어서 2.5대 1이고 몇 개의 지역이 인원에 비해서 경쟁률을 높이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온 거지, 실제 경쟁률은 저는 2대 1이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2대 1이 거의 되지 않은 상태. 그렇잖아요. 2대 1이 거의 되지 않는 실제 경쟁률에다가 아시겠죠? 응? 운전면허도 갖고 있는 과락률 50%를 대입해보면 절대 인원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반대로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시험 난이도에서 굉장히 과락률이 예민해요. 누구는 혹자는 토목직 공부하는 사람은 문제가 엄청 어려워가지고 자꾸 과락이 나나보다. 뭐 물론 문제가 쉽다고 보면 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험이든 자기 직렬이 쉽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시험 난이도에 유독 예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직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공통 과목이 뭐 국어가 어렵다, 영어가 어렵다, 뭐 어렵다라고 하면 들수나서가 소폭 어떤 과락률이 변동이 있지만 쉽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공통 과목 3과목, 국어, 영어, 국어 기준입니다. 국사에다가 더하기 전공 2과목의 응용역학,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뭐죠? 토목 설계죠. 보통 최악의 조합이 있어요. 최악의 조합. 보통 영어가 어렵고 역학 설계가 중간 난이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때 보통 많이 무너집니다. 특히 역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죠. 숫자를 많이 다루기도 하고 계산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좀 어렵다. 다른 사람들 다른 직렬에 느끼는 체감과는 전혀 달라요. 그냥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모의 테스트 하세요. 쉽게 말하면 공부 아무리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시험장에서 그 점수가 고지 나온다는 생각을 하면 이 시험은 여러분이 방향을 잘못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한 과락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무리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50%예요. 이 50%는 뭐 토목직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 시험이 보통 50%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60, 70%, 70%, 뭐 기타 다른 기술 직렬도 커트라인 과락률을 조사해 보면 과락률이 낮지 않습니다. 걔네들도 보통 7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가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정도고요. 그다음에 타 직렬 대비 수험생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직렬 같은 경우는 보통 예를 들면 표로 해보면 지금부터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분포라고 하죠. 뭐 분포 곡선을 그리면 보통 이렇게 언덕이 그려집니다. 전체 인원을 갖다 이제 바 형태로 막대를 그리면서 연속으로 그리면 이제 언덕이 그려지는데 면적이 100이다라고 하면 보통 다른 직렬 같은 경우는 점수 분표가 어떻게 해요? 고짜 하시는 분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토목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몰려 있냐면 이렇게 넓게 언덕으로 굉장히 넓게 얘네들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진짜 날로 좀 편하게 굉장히 쉽게 합격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 반대로 나는 진짜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난 되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객관적인 어떤 스펙이나 어떤 시험 조건, 그 다음에 어떤 대화를 해봐도 곧잘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합격으로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다른 인력과 차이예요. 다른 직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기계나 기술직에 보면 전기나 뭐 건축 같은 다른 직렬 같은 경우는 일정 레벨 이르렀을 때만 합격에 보통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토목 직렬 같은 경우는 보통 굉장히 뭐 기초가 좀 아무래도 좀 부족하신 분들, 그분들부터 굉장히 좀 잘하신 분들까지. 그래서 스펙 상이 넓게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반대로 뭐 좋은 쪽과 나쁜 쪽이 있겠죠. 좋은 쪽 이렇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독 단기간에 합격하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단기간에 합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반대로 또 누군가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별로 준비 안 한 것 같은데 뭐 붙은 거 아니야? 주변에서 또 어떤 그런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냥 뭐 지나면 다 가십거리고 제일 중요한 건
채용이 돼서 여러분이 합격증 목에 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에너지 소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렬, 전 직렬, 뭐 행정 마찬가지 말씀드릴게요. 행정에서 뭐 1년 합격하잖아요? 학원에 광고에 나옵니다. 그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여러분. 보통 1년이 넘어, 1년이 말이 1년이 아니죠? 1년인데 뭐 대학교 갈 때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영어부터 탄탄 준비를 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사실 1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통합직 같은 경우 아무래도 유독 기회 직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또 나쁜 점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잘했다라고 할지라도 방심하면 쉽게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다른 직렬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완벽한 기출 분석입니다. 제 타스파에 출제된 제 교재나 제 수업은 모든 내용이 전부 다 기출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수업해서 끝나는 동안 기출을 완전히 분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대세죠.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이따가 또 일정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모의고사, 모의 테스트, 학원 수업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문제를 묶음단을 풀지 않으면 토목질 시험은 특별하게 뭐 역학 잘한다. 나는 토목기사에서 역학 잘하는데요. 뭐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난 영어 뭐 잘했는데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과목에 묶여서 시험을 보면 얘가 이상한 일로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첫 시험은 준비 안 하고 가잖아요. 어리버리하게 그냥 꽈당 넘어져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반드시 테스트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찾고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교재, 연관 커리큘럼, 마지막 덕담 이렇게 해서 이따 1교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리엔테이션. 자, 이번에는 교재와 연관,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 교재는 응용력 같은 경우는 이론편과 1권이죠. 이론편, 그다음에 2권 기출편, 3권 요약 문제번호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각각 3권이 아니라요. 합쳐서 단일 1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토목설계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 예상편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설계는 총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응용역학 같은 경우는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2020년도 교재를 사용할 수 있냐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뭐 당연히 2020년도 교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수업에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따라서 기출편이 좀 더 추가되겠죠.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 국가직 7급과 서울시 7급, 그다음에 2020년도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문제 총 4회가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첨부 파일로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약편 문제가 번호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변경이 됐으니까 그 내용도 전부 다 첨부 파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수업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 역학 같은 경우는 총 15회에 걸쳐서요. 68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이론편과 기출편과 요약편 문제번호를 전부 다 갖고 수업에 참여해 주셔야 돼요. 과거 같은 경우 80강이 좀 넘었죠. 예전에 제가 처음 강사 시작할 때는 막 130강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대다수 강의가 상당히 길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매년 재촬영을 하면서 그의 시험에 맞게끔 그 다음에 왜냐면 이제 아까 제가 먼저 선행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시 인원, 뭐 선발 인원, 뭐 합격 인원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나서 보통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스마트하게 68강을 예정하고 있고요. 물론 약간 이제 오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어떤 거 할 예정이냐면요. 재작년, 특히 작년부터 엄청나게 비정문제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제가 체감하기에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문과 계열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문과 계열 같은 경우는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수학적 지식이나 기초 내용에 대해서 전공적인 어떤 기초 내용에 대해서 잘 따라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또 놓고 갈 수도 없고요. 그분들이 없다라고 하면 어쨌든 뭐 채용 기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절대 저는 인원을 채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강좌를 14강좌를 갖다 준비하고 있고요. 기초강좌는 첨부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혹은 아까 카카오톡 플러스나 그 카페 가입되면 전부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험장에 자주 나오는 거 이건 맞춰야지 과락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초강좌 14강 해서 82강인데 나는 뭐 전공자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면 68강만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설계 같은 경우는 총 9회에 걸쳐서요. 48강이고요. 제 옷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매회 옷을 갈아입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공부 스케줄 같이 똑같이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한 회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한 회 같이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48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론 수업은 가끔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전공자가 좀 잘합니다.
다른 거 뭐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단 한 개만 선택한다라고 하면 이론 수업을 들으세요. 가끔은 강좌가 이것도 좀 길지 않습니까? 다른 분은 더 짧은 것 같은데요. 뭐 공통 과목도 짧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수업 같은 경우는 모든 예제가 기출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약간의 기출풀이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해줍니다. 문제 풀고 이건 풀어보세요. 이건 건너뛰세요. 얘는 숙제로 풀어보세요. 이따가 물어보시고 뭐 많이도 물어보시겠죠? 아까 물론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응용력과 학습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고 제가 여러분을 믿는 거죠. 그걸 신뢰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좀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면 여러분도 반드시 따라 주셔야 되고 여러분도 제 수업을 듣는 동안은 제 말을 꼭 따라 주셔야 돼요. 그렇게 신뢰가 잘 구성된다고 하면 응용력과 크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과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설계 같은 경우는 총 9회 아까 48강 예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응용력과 마찬가지로 단 한 개를 듣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설계 이론 수업을 들어주세요. 그래야지만 긴 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것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 제가 예제 같은 거 풀어드릴 겁니다. 기출 수업은 역학 설계 40강 전후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론 편에서 보통 이제 이론 수업을 진행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많은 기출 문제를 풀기는 시간적으로 벅차겠죠. 어떤 분들은 뭐 혼자 푸는 걸 선호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강사가 바라보는 문제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문제가 관점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기출풀이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설계는 토목 설계인데 토목 설계 같은 경우는 예상편 문제를 같이 포함해서 문제를 풀고 있고요. 응용력학은 예상편을 갖다가 따로 별개로 가제본 형태로 구매를 해서 여러분이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복사비 정도 갖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지안 에듀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풀고 있는 기출풀이 수업은 역대 최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모든 문제, 저보다 만약에 더 있다라고 하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시험장에 다 하나하나 들어가서 복원한 역대 가장 많은 문제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단 2012년도부터 문제를 전 최근 문제를 보고 있고요. 현재 2012년도부터 2020년도 기출문제까지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2011년도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 말고 이거 뭐 약장사서 상품이긴 한데 프리패스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게 되면 안에 2011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까지가 책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과거 문제 2011년도부터 뭐 2000년도, 뭐 2006년도, 2007년도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여러분 그 파일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응용력학이 기출 프리 수업이 19강. 이거는 프리패스에 한정하는 겁니다. 역학에 19강이 더 포함되고요. 기출문제가 2012년도까지가 원래 기본 여러분 교재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2011년까지가 이 안에 더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계가 몇 강이냐면 아마 16강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년입니다. 수업은 약간 방식이 다른데요. 이 기출풀이 수업은 회차별 진행이 아니라 장별 진행입니다. 뭐 1장, 2장, 3장, 4장이면 거기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여기 나이는 16강, 여기 2010년 문제까지요. 이건 회차별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뭐 2008년도 이렇게 회차별 푸니까 어떻게 이용하시면 좋을까요? 처음엔 풀지 마시고요. 공부 진행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모의 테스트 많이 풀어보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문제가 귀하거든요. 기출만큼 좋은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얘를 회차별로 풀어보시고 해설만 보셔도 상관없고요. 파일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난 강의를 들어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이 강의에 전부 다 제가 하나하나 다 풀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풀이 수업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긴 빠져있지만 응용력학 예상편 수업이 따로 있습니다. 예상편 수업은 예상편 과제를 푸는 거고 다양한 예상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수업입니다. 자, 공식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말씀드려볼게요. 모의고사 문제는 요 요약편 문제 번호와 모든 문제가 프린트로 수업합니다. 엊그제도 다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출판사 정리해보면 자기네 출판사한테 모의고사 교재를 출간해달라고 저한테 의뢰가 많이 오는데 아시겠지만 뭐 여러분한테 안타까운 부분일 수 있지만 저는 모의고사 교재를 따로 출간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인데 저는 모의고사가 단순하게 문제 푸는 거 이상으로 수업 때 혹은 어떤 이런 강의를 통해서 어떤 교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멘탈 싸움이거든요. 문제만 푸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는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 문제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교재를 만들다 보면 이거 작업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반해 빨리빨리 개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년 개정을 하고 있고요.
총 몇 회 진행하냐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0회. 강의 수도 많지 않습니다. 10회면 상당히 주차는 길죠. 총 몇 강이냐면 딱 30강입니다. 그러니까 한 회에 3강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총 10회라고 했잖아요. 홀짝 나눠 짝수에 해당하는 2, 4, 6, 8, 10 총 5회는 전과목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전과목은 국어, 영어, 국사, 역학, 설계를 다 시간을 재고 마킹하는 수업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에 내용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멘탈 싸움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강사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중률을 보통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중요하겠지만 저는 뭐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적중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어떤 신뢰, 그 다음에 어떤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의지, 그 다음에 강하게 끌어올 때 여러분을 제가 리드해서 끌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시험 직전에 보는 모의고사 수업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 연간 강의 커리큘럼과 수업 일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 날짜는 보통 요게 9월, 10월 두 달 촬영되고요. 얘가 11월, 12월, 얘는 시험 직전 뭐 3월부터 4월, 5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정리 한번 해볼게요. 교재는 개편이 거의 없습니다. 개편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개편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토목 설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설계법에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 코드를 따르게 되는데 그게 개정 전후로 남겨 있어서 바꾸기 좀 애매했고요. 역학 같은 경우도 이런 편을 강하게 개정을 할까 하다가 내년 시험에 대해서 저는 일정을 좀 빠르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9월이니까 2020년도 9월이니까 속단하긴 이르지만 제가 빠르게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최근에 많이 미달이 됐고요. 제가 한 번 더 욕심내서 말해볼까요? 도사가 돼볼까?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 틀리면 엄청 욕먹겠지만 제 생각이지만 한동안 국어, 영어, 국사의 공통과목의 난이도는 평이할 거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좀 복잡해졌죠.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국가직은 별개고요. 지방직과 서울시가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 같은 날 시험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직렬에서는 인원이 많이 뽑아서 뭐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직렬이 있는가 반해 어떤 직렬, 특히 토목 같은 경우는 약간 미흡한 조건이죠. 왜냐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야 뭐 예를 들어서 200명인데 203명 들어왔으니까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채용 기관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탐탁치 않은 거죠. 한 200명이면 한 250명 정도는 돼야지 합격자가. 요걸 어떻게든 면접도 보고 거르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변수가 많아진 거예요. 변수 중에 많아진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날 같이 문제를 공유하다 보니까 모든 전 직렬에 갖다가 평이하게 맞추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특히 영어나 몇 과목을 잘못 건드려 버리게 되면 아시죠? 우르르 다 무너질 수가 없는 게 토목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덧장 다 무너질 직렬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상하기에는 공통과목 평이하게 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직렬별의 인원을 조정할 건데 전공이 남아 있잖아요. 이번 기술 직렬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러한 것들이 몇 개가 사실은 여러분이 힌트 혹은 뭐 단서를 내가 봤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직렬을 언급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제 직렬이 아니니까 그 직렬은 유독 전공 과목이 약간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때는 채용 인원을 보고 나서 전공에서 좀 더 난이도를 조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에 대해서 좀 평이한 어떤 구성을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 같은 경우는 토목지만 한해서 말해보면 이것도 조심스럽지만 채용 인원만 2020년도와 2021년도가 10%에서 20% 안짝으로 인원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러한 문제 경향은 한동안 지속될 거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야지만 만약에 문제가 더 어렵게 나왔는데요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예상을 못했다는 부분보다는 그 출제 기관에서 방향을 전 잘못 잡았다고 봐요. 문제 엄청 쉽게 내야 하지만 현재 인원은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될까요? 다시 또 얘기가 또 원점 돌아가긴 하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첫 강의 제일 많이 이제 들으시니까 어떻게 공부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꽁무니만 바라보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비전공자인데 아니면 나는 뭐 기초가 약한데 점수가 비전공자 한번 얘기해볼까? 비전공자인데 나는 점수가 되게 잘 안 나왔어요. 전공 점수 잘 안 나왔어요. 공통과목 점수는 그분들 제가 이렇게 점수를 보잖아요. 특징이 있는데 뭐가 특징인지 아세요? 물론 이제 제가 어떤 최종 결과만 보고 내가 속단하는 걸 수도 있지만 결과를 보면 공통과목 점수가 상당히 잘 봤어요. 나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문과계열이나 일반 행정에 준비하다가 기술 준비하시는 분이 공통과목 점수가 여전히 그 점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물론 잘한 일이죠. 문제가 좀 쉽게 나왔으니까.
근데 저는 어디에 좀 생각을 하냐면 문제 푸는 방법이나 어떤 이런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 시험의 어떤 특징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통과목 같은 경우를 시험 보기 전이었다라고 하면 공통과목은 뭐 어느 정도 점수겠지만 여러분 저한테 맨 처음에 오잖아요. 그럼 그분들 많이 하는 얘기가 세 과목에서 뭐 240점입니다. 뭐 230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점수는 이미 예를 들어서 토목직에 붙기 위한 점수를 이미 웃돌아 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예시입니다. 토목직을 위해서 공통과목 세 과목에 예를 들어서 200점만 필요하다. 뭐 200점이면 더 될 것 같기도 해요. 200점 필요했으면 거기에 맞추고 나머지 전공 점수에 좀 더 깊이를 여기서 끌어올렸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분명히 지금 강의, 이따 곧 이어질 강의에서 계속 신뢰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목소리 높여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 여러분이 선택하기 쉬운 걸 보통 많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 기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최근 기출 뭐 3년, 4년만 보고 들어가면 되지 않냐?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공부 안 하고도 그냥 들어가서 붙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려서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이 쉽게 선택을 해서 남들이 가는 방향을 그냥 따라가 버리면 뭔가 방향이 잘못되는 거죠. 강의는 필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 강사지만 강의는 필수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강의는 어떤 시험을 선택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지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그 사람일 거라고 단언하시면 안 돼요. 하다가 중간에 후회를 할지언정 여러분이 미리 속단하고 나서 여러분 하기 쉬운 거 기출 몇 년을 따따따 보고 가고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작년 강의 오리엔테이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잔소리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토목서기에 보면 요약본이 굉장히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것만 외우고 들어가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요? 요약본만 달달달 외워서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이번 문제도요. 토목서기의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능력과 시간이지만 그렇게 뭐 대단한 문제 유형은 아니었어요. 끝나서 말씀드리는데 나한테 욕하지 마세요. 근데 쉽게 무너지는 걸 보고 저는 또 알게 됐어요. 아, 제가 자꾸 강조하고 여러분을 더 강요하고 내가 더 목소리 높여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보다 저를 잘 따르지 않는구나. 계속 자꾸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업 들어오시면 수업에서 하라는 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공부하면 되고요. 특별한 방법 찾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는 절대로 기적이 없어요. 시험장에는 기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 보다 보면. 공부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는 여러분 딱 공부하는 것만큼 나와요. 매일 지금 먹었던 그 마음을 내일도 모레도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특별하게 보내보세요. 그러면 분명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 시험에 대해서 저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상당히 빨리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무래도 채용 인원이 많이 빵꾸 났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험을 갖다가 자주 보기 상당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시험을 뽑아버린 거죠. 근데 올해 보시면 2020년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죠. 국가직도 시험이 미뤄져 버리고 그 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나 이런 채용 일정이 지금 전부 다 언제로 연기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9월부터 9월 말까지 이 9월 안에 지금 최종 발표나 이런 면접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상당히 날짜가 늦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하반기 채용을 뽑는다라고 이제 발표하고 있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저는 뽑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장 돌아오는 거 경기도 많이 죽고 채용 인원도 많이 죽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저는 채용을 좀 서두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다른 때보다 한두 달 정도 시험이 빠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뭐 원래 날짜를 계산한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계산해보면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10개월만 미친 듯이 해봅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서로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수업 소개는 끝났습니다. 마지막 덕담. 뭐 지금까지 덕담 많이 했습니다. 손발 오글오글 거리긴 하는데 덕담은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저도 강사잖아요. 강사마다 막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어떤 강사분은 욕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강사분은 또 어떻게 해요? 뭐 재밌는 얘기를 갖다가 뭐 섞어서 하시기도 하고 그럼 저는 뭐 어떠냐면 사실 저는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강사로서 뭐 재능이 재미는 어떤 개그감이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부족할 수 있어요. 대신 그 부분은 뭐 노력이나 그 다음에 뭐 진실성이나 이런 걸로 저는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하나 더 제가 토목지 시험에 대해서 제일 잘 가르치는 못해도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 해주시고 여러분이 공부함에 있어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아까 강사분들 막 얘기해서 끌어주려고 하지만 뭐 그런 말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항상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결정짓고 책임질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그거 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여러분이 강의를 선택하든, 여러분이 합격을 하든 개인의 영광과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일이나 혹은 뭐 친구 일이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객관적이고 냉소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결정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취업해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맞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막 강사니까 잔소리도 할 수 있고 막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진실된 마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 또한 여러분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아끼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 제가 매년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머리도 필요하고요. 끈기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저한테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 저는 긍정적인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긍정적 마인드. 포지티브 싱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든 일 많습니다. 절대로 공부가 쉽다는 얘기 저 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재 어디서 듣고 계세요? 집. 아주 좋죠? 집에서 물론 이제 뒤늦게 강의를 들어서 코로나가 없어진 순간에 강의를 듣는 분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물러갔으면 좋겠고요. 대다수 지금 날짜 전후로 해서 듣는다라고 하면 아마 집에서 갑갑하게 듣고 계실 거예요. 독서실도 못 가고 도서관도 못 가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제약되어 있죠. 부모님과 공부하는 어떤 나이가 여러분 이제 보통 뭐 빠르면 20대, 늦으면 뭐 40대, 50대도 계시거든요. 공부한다라고 하면 쉽지가 않죠. 또 아이 키우면서 육아와 함께 같이 공부하시는 여성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때요? 공부한다고 여자친구나 뭐 남자친구 헤어지신 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을 딛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는 절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긍정적 생각입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이 겪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결정을 짓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 10개월만 참으세요. 저도 참습니다. 여러분도 참으세요. 10개월 이후에는 괜찮을 겁니다. 가끔 분들은 요즘은 또 유튜브가 문제예요. 유튜브 보니까 막 저도 유튜브를 사실 그런 SNS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일이다 보니까 가끔 이제 확인하고 여러분한테 빨리 좀 더 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밑에 관련 카테고리가 많이 걸더라고요. 그러면 뭐 토목직 공무원 하면은 뭐 면직하신 분도 있고 잘 다니신 분도 있고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채널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많이 이 일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보면 많은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얘기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합격하시면 뭐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아무래도 채용 이런 시장이 좋지가 않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들어오신 분도 있겠죠. 하지만 애정을 갖고 바라봐 주신다라고 하면 전 분명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이 공무원 합격하셔서 현직 생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2교시부터는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교시지만 공개 촬영되는 게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